자, 제4절 중지미수를 봅니다. 일단 조문 26조입니다. 중지미수는. 자, 제목이 중지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지범은 이 중지미수를 말합니다. 자, 조문.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했을 때 이것이 중지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밑줄 긋죠.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옆에 걸 동그라미 2번 하세요. 자, 이 동그라미 1번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다. 이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뭐라 합니까? 착수미수라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결과 발생을 방지했다. 이것이 뭐예요? 실행미수죠. 자, 그래서 착수미수나 실행미수나 결과는 어때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빨간 펜 드시고 감경하거나 면제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적 감면이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그 세 개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필요적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옛날에 검찰직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형법상의 미수 가운데에서 가장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요. 착수미수도 실행미수도 효과 면에서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는데 성립요건에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성립요건에서 양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의로 그 다음 결과 발생도 자의로 방지했을 때 그때 중지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미수가 되려면 반드시 자의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 점은 잠시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있죠? 그렇죠? 보세요. A가 살인죄 고의라고 했죠? A가 살인죄의 고의로 B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딱 겨눴어요. 칼을 딱 쳐들었다는 거죠. 이 쳐들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나아갔다. 근데 찌르질 못했습니다. 찌르질 못했다. B가 막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쵸? 내 자식도 있고, 그치? 내가 죽으면 자식들 어떻게 키우냐? 라고 해서 막 회하는 눈물을 막 흘리니까 A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찌르지 않고 그냥 칼을 스스로 내려놓아요.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는다. 스스로 내려놓는다.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내려놓는다. 자의성을 가지고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칼을 쳐들기만 했지 찌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착수미수라고 한다. 착수미수가 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스스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극적 부작이라 하는데 이것은 잠시 있다가 나올 겁니다. 소극적 부작이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인정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밑에 그림 가보면 자, 밑에 그림 A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B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단 말이에요. 찔렀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상을 입었단 말이죠. 부상을 입었다. 상처를 입었고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A가 마음이 바뀌어요. A가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자, 이렇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 친구를 병원으로 데려가요. 이때 병원으로 데려갈 때 직접 데려가도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A가 칼로 찔렀는데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살려야 됩니다. 죽으면 그 살인죄 기소가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살렸다 했을 때 이것이 중지미수가 되는데 자, 보세요. 칼로 찔렀죠? 그 말은 행위가 종료됐단 말이에요. 행위가 종료됐다. 근데 살았다고 했죠? 살았으니까 결과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중지미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것을 실행미수다. 실행은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착수미수였죠. 착수미수는 소극적 부작용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인정되더라. 그러나 밑에 이 동그라미 2번 그림 실행미수는 단순히 칼만 내려놓았다고 해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찔러서 지금 피가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 발생을 어떻게든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단순히 소극적 부작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야 한다는 이 적극적 자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는 착수미수는 소극적 부작용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만 실행미수는 내가 칼을 찌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자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그림을 보면 이 적극적 자기라고 하는 말은 직접, 그렇죠? 내가 직접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직접 병원에 들어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즉 119를 부른다든지 뭐 옆집 아저씨를 부른다든지 해서 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적극적 자기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그림도 2번 그림도 모두 중지미수가 되는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필레적 감멸의 효과는 똑같은데 성립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 동그라미 1번은 소극적 부작용만으로 되지만 동그라미 2번은 적극적 자기를 요하더라. 이래서 이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교재 옵니다. 자, 됐죠? 개념 했죠? 구별 개념 다 우리 장애미수는 배운 것이고 불능미수는 잠시 이따 배울 것이고. 자, 2번이 법적 성격인데 법적 성격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형사정책설, 결합설, 보상설, 형벌 목적설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옆에 이렇게 거버렸잖아요. 이렇게 거버린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X, 그쵸? 그러면 아예 교재에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넣었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다른 책에도 있고 굳이 성격을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어서 어쨌든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X 처리하시고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을 가볼게요. 자, 여기 각주 1번 있죠? 각주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각주 1번. 중지 미수도 미수입니다. 미수이기 때문에 다른 미수와 똑같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모두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중지 미수의 특이한 요건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실행, 중지, 결과 발생, 방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중지 미수에서는 나머지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의성하고 실행, 중지, 결과 발생, 방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의성이 뭔가를 볼게요.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는 거죠. 이 자의성 때문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장애미수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내가 스스로 그만뒀던 중지했던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가능성. 따라서 범행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내가 설령 스스로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때는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행위자 기술로는 금고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만뒀다는 겁니다. 자, 금고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거액을 노리고 금고를 열었는데 1,000원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져갔다는 거지. 그쵸?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그만두긴 둔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그 다음 행위를 나간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설령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지미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문들은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거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해 차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의성의 판단 기준을 가볼게요. 자, 앞에 한번 가보시면 법조문 자체에 자의로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라고 이렇게 법조문에서만 딱 해놨지 어떻게 뜻풀이를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설은 어떻게 설명을 하더냐는 거죠.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설은 우리가 가장 흔한 학설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것이 객관설, 주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켰던 절충설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 학설이 툭 튀어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객주절인 거죠. 이 객주절이 거의 빠지는 부분은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프랑크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 독일 학설입니다. 왜 독일 학설이 많은지 아시죠? 다 우리나라의 그 형법 교수들은 전부 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독일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독일 책 베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학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쪽 이 법학이 이쪽 그 법 이론이 제일 뛰어난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 미국 쪽이 아니고 뭐 미국 쪽에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덜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독일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조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일단은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학설과 판례는 어느 쪽을 취할까? 그만큼 많은 학설 중에서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절정설이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율적으로 중지했느냐, 자율적으로 중지했느냐, 이 자율적과 타율적의 구별 기준을 뭐로 본다? 사회 통념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볼게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판례 하나가 나올 텐데 여기 나와 있죠? 중지미수는 장애미수와 대칭된다는 말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 뜻입니다. 왜? 중지미수는 자의성이 있는 것이고 장애미수는 자의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통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뭘라 부른다? 중지미수라 부른다는 말은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기준이 사회통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친해지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회통념이라고 나와 있죠? 장애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지미수가 된다는 말은 절충설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뭐 판단 척도 나와 있는데 이 판단 척도는 학설 얘기지. 학설은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율적, 타율적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이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은 판례만 나와요. 판례만. 그러니까 판례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지 뭐 굳이 볼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험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객주절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객관설 가볼게요.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는 장애미수고 내부적으로 그만뒀을 때는 중지미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비판점 때문에 오늘날 이 견해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프랑크 공식이 나온 적 있죠. 뭐 객관설이 나온 적은 없고 뭐 주관설도 나온 적은 없는데 프랑크 공식이 나온 적 있어요. 경찰인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볼게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치 않아서 중지했다면 중지미수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했다면 그건 장애미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게 바로 프랑크 공식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경우 하려고 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경우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자, 비판점은 어떤 비판점이 있는가 하면 자의성과 가능성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의성을 설명하라 했지만 자의성은 설명하지 않고 가능성을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점을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바로 프랑크가 누구냐면 학자입니다. 학자. 프랑크라는 학자가 이런 견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학자 이름을 따서 프랑크 공식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관설리라고 하는 것은 후회, 동정, 연민, 양심의 가책, 윤리적 동기에서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고 윤리적 동기가 아닌 그 외의 사정이라면 장애미수다 라는 견해인데 이것은 윤리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성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야, 자율성 설명하라고 했지만 자율성 설명 안 하고 윤리성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프랑크 공식적과 똑같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점을 갖고 있고 설령 이러한 견해에 따랐다. 이런 견해를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자의성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는 그러한 비판점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규범설 한번 가볼까요? 규범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울게요. 지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절충설을 꼭 알아두라고 했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절충설만 알면 돼요. 사회통념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더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범설을 좀 알아두세요. 규범설은 다수설 판례가 아니지만 규범설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독일 학설입니다. 이 규범설을 보면 합법성으로 회귀했다. 완전히 돌아왔다는 거. 회귀했다. 우리가 이제 철새가 돌아오죠. 이렇게. 그쵸? 철새가 되면 돌아오잖아. 회귀하는 거잖아. 그치? 뭐 일본으로 갔다가 뭐 다시 우리나라의 중간에 휴식하고 다시 시베리아 러시아 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법성으로 회귀했다. 앞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뭐, 형사정책설이다. 그치? 되돌아가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너를 필요적 감면하겠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뭐 등등인데 뭐 공적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합법성으로 완전히 돌아와야지만 중지미수가 되고 합법성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장애미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독일 학설이라고 했죠.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제가 절충설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회통념에 따라서 양자를 나누더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규범설입니다. 규범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절도죄의 고의로 타인의 집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한밤중에 뛰어넘었다고요. 뛰어넘게 되면 우리 강론 가면 야간주거 침입 절도죄 배우죠. 그렇죠? 야간주거 침입 절도죄는 주거 침입 시에 착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자마자 뛰어넘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넘었어요. 넘는 순간 야간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야간이라 했습니다. 야간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이 떴는데 달이 참 그날 슬프게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둑놈이 갑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밤에 야간에 떠 있는 저 슬픈 달을 보니 마음이 울적해요. 뭐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집에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내가 뭐 훔쳐와야 뭐 쌀이라도 사서 들어가겠는데 근데 오늘은 저 달이 참 서글퍼서 오늘은 날이 아니다.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잠정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 스스로 자짜지. 내 스스로가 오늘은 일시 후퇴입니다. 잠정적 포기라는 거지. 잠정적 포기. 자, 이 잠정적 포기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규범설이 뭐라고? 규범설이 합법적으로 완전히 회귀했을 때 중지미수를 인정하겠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회귀하지 않았다면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오늘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한 발짝 뺐잖아요. 이것은 이 규범설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합법적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지.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내일 날만 좋으면 내일 다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독일 견해 보게 되면 이 독일 견해가 바로 규범설인데 이 독일 학자들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 A라는 친구가 완전한 합법적인 세계로 회귀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중지미수가 이건 아니다. 규범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 견해에 따르면 장애미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독일은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중지미수를 인정하면 필요적 감면 처리를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중지미수가 되면 여기 중지미수가 되면 이때는 불가벌이다. 불가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효과가 아주 강력해. 완전한 합법적으로 세계로 돌아와야지만 중지미수가 되어서 불가벌이 될 뜻이거든요. 불가벌이 되는데 이건 중지미수 처리를 안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벌이 되려면 종국적 포기를 한다는 거지. 종국적 포기. 완전히 손을 씻어야 돼. 절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완전하게 손 씻었을 때 안에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인데 이때는 완전하게 손을 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우도 중지미수를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왜? 절충설이니까. 그쵸? 자, 이 독일 유학파인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이 견해에 대해서 독일처럼 종국적 포기를 유하면 되는데 왜 유하지 않고 왜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그 특색을 인정할까? 왜 차이를 둘까? 독일과는 다르게.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 독일 유학파들이 독일 견해를 따라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면을 한다는 것이고 독일은 불가벌이다 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여기서는 독일군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효과가 형법 효과가 필요적 감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독일하고 독일 견해처럼 종국적 포기 그딴 것까지 필요 없고 잠정적 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견해도 우리나라는 중지미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필요적 감면이고 독일은 불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독일은 깐깐하게 중지미술을 인정하다 보니까 종국적 포기를 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그렇게 깐깐하지가 않습니다. 잠정적 포기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정적 포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잠정적 포기를 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요한다는 거예요. 요한다. 그래서 이것도 중지미술 인정하더라. 그 점에서 독일과 다르다 이겁니다. 독일은 뭐다? 규범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잠정적 포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시겠죠?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규범설. 합법적으로 회귀했을 때에만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필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면 이것이 바로 적어보세요. 종국적 포기 동그라미. 그래야지만 중지미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범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단은 절충설이고 두 번째가 규범설이고 프랑크 공식은 기출된 적이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 얘기했었고 뭐 설령 이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뭐 객관술 공부 안 할 겁니까? 뭐 주관술도 봐야 되겠지? 안 봐도 돼. 어쨌든 간에 절충설하고 나머지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요. 이 판례까지 봤습니다.